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현대 음악 산업의 맨 얼굴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너머 음악을 만들고 또 소리를 다듬는 뮤지션과 오디오 엔지니어들. 과연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먼저 프리랜서 음악가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스스로를 경영해야 하는 그런 1인 기업가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 정확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KLI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그 현실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이 시장은 뭐랄까 비공식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비공식적인 규칙이요? 네, 예를 들어 런던 같은 경우 암묵적인 최저 보수 기준, 그러니까 뭐 1회 공연당 한 150파운드 정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심지어 레스토랑에서 무료 공연해달라는 광고가 올라올 정도라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와,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렵겠군요. 그 논문에서도 낮은 보수를 받더라도 동료들 눈치 보느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언급됐었고요. 그렇죠. 이게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논문에 나온 파리 사례인데요. 한 음악가가 공연비를 받으려고 매니저의 아이폰을 빼앗아서 협박했던 일화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그들이 처한 어떤 고립감과 절박함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지원 시스템의 차이도 이런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아, 프랑스의 그 앵테르미땅 제도, 그거 되게 독특하던데요.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급여 같은 거라고요. 네, 맞아요. 프랑스만의 아주 독특한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일정 시간 이상 공식적인 예술활동 증빙을 하면 실업기간에도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또 반대로 자격 유지를 위한 그 시간 채우기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그런 비판도 공존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영국은 이런 국가 지원이 훨씬 미미해서 가족의 경제적 도움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슬로베니아는 좀 다른데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자영예술가에게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어떤가요? 프리랜서들을 하나로 묶는 게 마치 고양이 몰이처럼 어렵다는 비유도 있었는데요. 아,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그 영국 음악가 노조 MU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보험 제공, 또 Work Not Play 같은 무급 노동 반대 캠페인을 벌이긴 하는데요. 근데 가이드라인 인지도가 낮고 또 취미로 음악하는 분들의 영향으로 기준선 자체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프랑스 노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IDS 제도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슬로베니아 노조들, 근로사나 SGS 같은 곳은 국가 지원금 문제나 아니면 저작권 단체 있지 않습니까? SAJS라고. 그곳의 불투명한 로열티 징수 방식을 비판하는 것처럼 좀 더 직접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음악가들 스스로 뭉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공동체 형태의 연대가 중요해지는 거죠. 런던에서는 주로 예술적인 지향점이나 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연 기회를 공유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보수는 입장료 나눠갖기, 도어머니 이런 방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반면에 슬로베니아 공동체들은 조금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면서요. 대안 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정한 보수, 최소 1인당 100유로는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작권 단체에 저항하면서 우린 저작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등 훨씬 급진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투명성을 강조하는 자율관리 음반사를 만드는 시도도 있었고요. 흥미롭죠. 네,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제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가 보죠. 한국정보사회학회 KAIS 학회진 논문을 보면요. K-팝은 세계적으로 엄청 성공했는데 정작 국내 대다수 음악 창작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어떤 아이러니, 이게 지적되네요. 네,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음악은 공짜거나 아니면 매우 저렴하다는 인식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불법 복제 문제도 물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음원 플랫폼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무료 프로모션 경쟁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뭐 3개월 무료 이런 거 많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인식을 더 확산시킨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애플 뮤직의 무료 기간 로열티 미지급 정책에 반발했던 사건, 이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익 배분 구조겠죠.
저도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스트리밍 한 번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상상 이상으로 적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쌀 몇 톨값도 안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스트리밍 1회당 발생하는 총 수익이 약 7원이었거든요. 7원? 네. 근데 여기서 플랫폼 가져가고 유통사 가져가고 제작사 등이 몫을 떼고 나면 작사, 작곡, 편곡자 그리고 가수 같은 실현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다 합쳐도 4원 남짓. 그중에서도 순수 저작자에게는 1원 조금 넘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와, 1원이요? CD 한 장 팔 때랑 비교하면 이건 뭐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요. 이쪽 19년에 배분 비율이 창작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RB 뮤직 블로그 자료를 봐도요. 1회 재생당 평균 수익이 0.003달러에서 0.007달러 사이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원에서 9원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권리자들에게 나눠지니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정말 미미하죠. 뭐랄까, 파이 조각을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애초에 파이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수익 기대치가 이렇게 낮으니 음악 제작에 제대로 투자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DIY,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게 만연해진다는 지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편곡부터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고요. 물론 뭐 기술 발전 덕분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음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미국이랑은 완전 반대로 한국에서는 CD 시장이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근데 이걸 단순히 음악 소비가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아이돌 팬덤 문화의 결과로 분석되거든요. 아, 팬덤이요? 네. 2020년 자료를 보면 BTS 앨범 2개 판매량만 합쳐도 860만 장이 넘었고요. 전체 CD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이 아이돌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음악 감상보다는 그 앨범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나 팬미팅 응모권 이런 걸 얻으려고 같은 앨범을 막 대량으로 구매하는 현상 때문이죠. 아, 즉 CD 판매 수익마저도 극소수의 인기 아이돌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정말 기형적인 구조네요. 그럼 이런 스트리밍 시대의 문제점들,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 KIS 논문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배분율을 더 낮추자는 거예요. 한 20% 수준으로 낮추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 둘째는 홀드백 제도 강화입니다. 홀드빅이요? 네, 음원을 공개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나 음반 구매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뭐 영화 개봉하고 바로 VOD로 안 풀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셋째로는 창작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의 어떤 시장 윤리 확립,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한국도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1년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법적 토대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든지 표준계약서 보급, 또 권리침해 구제 지원, 이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로 하고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뭐랄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라든지 표준계약서 작성 경험, 또 예술인 단체나 협회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 다시 말해 수입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흥미로운 이유인데요. 이런 변수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경험, 이런 활동 여건 지원이죠. 또는 예술계 양성평등 인식 수준, 이건 교육 지원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석된 모든 유형의 복지 관련 경험들이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 즉 작품 발표 횟수나 참여 횟수 자체를 늘리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단순히 생계를 돕는 것을 넘어서 예술가들이 더 활발하게 창작할 수 있는 어떤 동력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실증적인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결국에는 창작 활동 촉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야 하고요. 또 직접적인 현금 지원 외에도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 같은 간접 지원들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강력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 뒤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오디오 엔지니어들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레딧 토론 내용을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쉽냐 어렵냐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라이브냐, 스튜디오냐, 포스트 프로덕션이냐 이런 분야나 아니면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경쟁이 정말 극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았고요. 아, 기술 외에 뭐 인맥이라던가 성격 같은 비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끈기, 그러니까 persistence라고 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협업 능력이나 좋은 인성 이런 게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기술 전문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아,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너무 좁게 파면 오히려 일 찾기가 더 힘들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위에 전문성을 쌓는 이른바 T자형 인재가 이상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죠. 특히 그 비싼 학비를 내고 음향 전문 학교, 뭐 SA나 풀셀 같은 곳에 가는 게 과연 가성비가 있냐? 이런 회의론이 꽤 많던데요. 네, 상당수가 학교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 경험이나 믹스 위더 마스터스 같은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유용했다고 말합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체계적인 교육이 기초를 다지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네트워킹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입 현실은 어떤가요? 그 토론에서 승자 독식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네, 그 표현이 참 냉혹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극소수의 탑 클래스 엔지니어들은 정말 높은 수입을 벌지만 대다수는 낮은 모수와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초반에는 박봉이나 열정페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작곡이나 연주 같은 다른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 네. 부업으로나 아니면 아예 IT 프로그래밍 같은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고요. 프리랜서는 또 클라이언트한테 제때 돈 받는 것조차 스트레스일 수 있다. 이런 고충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블로그 자료를 보면요. 연봉은 경력이나 분야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보통 신입은 한 2,500에서 3,500만 원, 경력자는 3,500에서 5천만 원 선이 일반적이고 억대 연봉은 정말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작권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작업 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매체가 다각화되고 또 VR이나 AR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하네요. 네, 직업 전망 자체는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 교육이나 무대 예술 전문인 같은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 쌓은 실무 경험과 실력인 거죠.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결국 뮤지션이든 엔지니어든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기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 쇼피파이 블로그에서 제시된 수익 다각화 방법들이 정말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수입 다각화는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많은 방법들을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곡 저작권이나 음원 마스터 사용권, 이런 걸 영화나 광고, 게임 같은 데 라이센스를 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건 뭐 뮤직 라이브러리 플랫폼 같은 걸 통할 수 있고요. 둘째는 직접 판매하는 것.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판매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제작한 CD나 LP 그리고 티셔츠 같은 굿즈 판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굿즈 수입이 공연 수입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셋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라이브 공연이나 행사 연주는 기본이고요. 다른 아티스트의 세션에 참여하거나 작곡, 편곡, 프로듀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오프라인으로 레슨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 창출입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얻고 팬 후원 받고 상품 팔고 또 저작권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트위트 같은 곳에서도 구독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팬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후원 모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거나 패트리온 같은 정기 후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팬클럽을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겠죠. 이 외에도 뭐 DJ 활동이라든지 제휴 마케팅 등등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피아노 강사 블로그에서도 단순히 레슨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자격증을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왔는데 결국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딱 짚어보면요. 바로 불안정성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에 맞서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기업가적 마인드입니다. 프리랜서 음악가, 스트리밍 시대의 창작자, 오디오 엔지니어, 이들 모두가 낮은 보수,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 승자 독식 구조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물론 국가의 복지제도라든지 노동조합, 또 자발적인 공동체 같은 여러 지원 장치들이 존재하고요. 아까 KCTA 논문 분석에서 봤듯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들만으로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기술과 역할의 다각화입니다.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작곡가이거나 아니면 교사이면서 동시에 연주자인 것처럼요.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 사업 수완, 자기 홍보 같은 어떤 비예술적인 역량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나 대안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팝이 뭐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저작권이라는 게 단순히 노래 멜로디나 가사 여기에만 딱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넓죠. 무대 위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안무라던가 아니면 뮤직비디오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까지. K-팝은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뭐랄까 종합예술 콘텐츠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모든 창작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리가 흔히 음저협, 컴카라고 부르죠. 네, 음저협. 여기서 이제 작곡가, 작사가 같은 분들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2024년 예상 징수액만 해도 4,36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4,365억 원이요? 네, 이게 세계 9위 수준이에요. 이야,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근데 이게 그럼 다 창작자들한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특히 해외에서 K-팝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음저협의 해외 징수액도 계속 늘어서 2024년에는 한 377억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말씀하신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전송 사용료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K-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 수익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음저협 발표로는 징수한 금액의 약 97% 정도, 그러니까 4,235억 원을 분배할 예정이라고는 하고 있어요. 97%면 거의 다 돌려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뭔가 함정이 있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건 주로 작곡가, 작사가 같은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이라는 점이에요. 아, 저작권. 네, 가수나 세션 연주자 같은 실현자의 권리. 이건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음실현 같은 곳에서 관리하죠. 둘째는 음저협이 징수해서 분배한다고 발표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개인 창작자 한 명 한 명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를 들어 기획사와의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창작자의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4천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아주 복잡한 분배 과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작권이랑 저작 인접권도 다르고 또 최종 분배 비율까지 따져봐야 하는 거군요. 아, 복잡하네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스트리밍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가 불거지는 걸까요? 음악 듣는 방식이 바뀐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우리가 LP나 CD를 사서 소유하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 거였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이 대세가 됐죠. 미국 시장 자료만 봐도 2000년대 이후로 실물 앨범 판매는 정말 급격히 줄고 스트리밍 매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은 그 변화가 더 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90년대 그 길보드라고 불리던 불법 복제의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막 깔리면서 소리바다니 벅스니 하는 MP3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판을 쳤잖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그때 정말 음악은 공짜다 이런 인식이 꽤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경험이 현재의 낮은 음원 가격 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 이용자들을 어떻게든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와야 하니까 2002년에 정부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거든요. 아, 원래는 한시적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쭉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월 7,000원 정도, 할인받으면 더 싸게도 내면 수백만 곡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하긴 한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헐값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도대체 한 곡이 재생될 때마다 얼마 정도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2018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요. 묶음 상품 스트리밍 한 곡당 저작권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돈이 약 7원 정도였습니다. 7원이요? 전체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작곡가, 작사가 같은 순수 저작자의 몫은 1.12원에 불과했어요. 1.12원. 네, 이걸 CD랑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큰데요. 예를 들어 CD 1만 장을 팔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료가 대략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스트리밍은 1만 회가 재생돼도 고작 11,2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야, 1.12원. 1만 번 들어야 겨우 10,000원 조금 넘는다니. 아무리 몇백만, 몇천만 스트리밍이 나와도 이게 과연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혹시 해외 플랫폼들은 좀 다른가요? 해외 플랫폼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전체 수익의 한 70% 정도를 권리자, 그러니까 음반사, 아티스트, 저작권자 다 포함해서요. 이들에게 배분하고 플랫폼이 한 3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아, 권리자 몫이 70%군요. 네, 물론 그 70% 안에서 또 어떻게 나누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 자체가 국내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국내는 2019년에 그 배분율이 한번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조정이 돼서 현재는 플랫폼, 그러니까 멜론이나 쥐니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35%를 가져가고요. 제작사, 즉 기획사가 47.7%, 저작권자, 작곡 작사가 10.8%, 그리고 실현자, 가수, 연주자가 6.5%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몫이 좀 줄고 권리자 몫이 늘긴 했네요. 60%에서 65%로. 네,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곡당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익 개선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1.12원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상황이 확 극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운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K-팝은 지금 해외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고 해외 스트리밍 매출도 연평균 20% 이상씩 막 성장하고 있다던데. 네, 그렇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전체의 21%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국내 창작 환경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 전체를 보면 스트리밍 비중이 절대적이고 음반 수익의 87.8% 정도, 또 전체 음악 수익 중에서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가져가는 몫이 63%로 꽤 높다는 점은 분명 K-팝 아티스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의 성공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터진 거니까요. 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 특히 이제 막 음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큰 팬덤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 시장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게 아직도 앨범 판매 비중이 스트리밍보다 높다는 점인 것 같아요. 관련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요. 특히 아이돌 그룹 팬덤이 실물 앨범을 구매하는 걸로 아티스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게 K-팝 산업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앨범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반면에 해외 아티스트들은 라이브 공연이나 MD 판매 같은 걸로 수익을 좀 더 다각화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요즘 K-팝 아티스트들도 월드 투어 같은 걸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뭐 차트 최상위권에 있거나 아주 큰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이상은 대다수의 창작자들은 음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익 기대치가 낮으니까 결국 음악 제작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엔 창작자가 혼자서 곡 쓰고 편곡하고 뭐 연주하고 녹음하고 믹싱하고 심지어 앨범 아트워크나 영상 편집까지 다 하는 이른바 DIY 제작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이게 결국 음악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떨어뜨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비단 개인 창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녹음 스튜디오나 음향 엔지니어 같은 관련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쪽까지요? 네, 일감이 줄고 단가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나 90년대보다 지금의 스튜디오 사용료나 엔지니어 인건비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영화계에서 제작비나 티켓 가격이 꾸준히 오른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미분배 저작권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이게 뭐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돈이 주인을 못 찾고 쌓이는 건가요? 이건 주로 음반에 참여한 세션 연주자들처럼 실연자들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곡의 기타 솔로를 누가 연주했는지 이름조차 모르면 이게 성명 표시권 침해죠. 그 사람에게 저작 인적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정보 누락 때문에. 네,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줄여서 음실련 같은 단체에서 이 돈을 관리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누락된 정보가 많아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쌓인 돈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묵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보통 3년 정도가 지나면 저작권 교육이나 창작 지원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어떻게든 실제 권리자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고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까지는 계속 권리자를 찾으면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경제 니스 기사요. 2021년 12월 기사인데 현재 국내 음원 스트리밍, 그러니까 전송 사용료, 분배율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면요. 음반 제작자가 48.25%,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 서비스 사업자,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여기가 35%, 그리고 작사, 작곡가 합쳐서 10.5%, 그리고 실연자, 그러니까 가수나 세션 연주자들이 6.25%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가수가 직접 받는 건 3.25%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 3.25%. 이 숫자만 보면 진짜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특히 가수 몫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사에 나온 음콘협, 한국음악 콘텐츠협회죠. 네.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반론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제작자한테 가는 48.25%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제작사 최종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기획사랑 가수가 전속 계약을 할 때 이 제작자 수익 중에서 또 얼마를 가수한테 주기로 약정을 한다는 거죠. 아하, 계약으로. 네, 그러니까 가수는 실현자로서 받는 그 6.25%,
그중 가수목 3.25% 말고도 계약에 따라서 제작자 몫으로 잡힌 돈의 일부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는 저 표면적인 비율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콘협은 이거 가지고 막 권리자들끼리 싸우기보다는 네. 다 같이 공동 운명체니까 네. 시장 전체를 키워서 파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음반 잘 되면 다 같이 족하는 거죠. 하긴 뭐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뭐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꽤 오래됐죠. 함께 보내주신 그 2008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2006년에 저작권법이 확 바뀌면서 법에 들어온 용어예요. 네. 디지털 음성 송신, 영어로는 DAT라고도 하는데 네. 그때 왜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틀어주는 거. 네네, 웹캐스팅. 네, 웹캐스팅. 이게 기존의 방송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듣고 싶을 때 보내주는 전송이냐 이게 좀 애매했어요, 법적으로. 아, 정의가 불분명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고치면서 아예 더 넓은 개념으로 공중송신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방송, 전송, 그리고 이 디지털 음성송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보내주긴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고 해서 전통적인 방송이랑은 좀 다른 그런 서비스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법으로 규정한 거네요. 그럼 이게 권리관계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 법 개정으로 실현자, 그러니까 가수나 연주자요. 그리고 음반 제작자, 이 양쪽 모두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해서 보상 청구권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보상 청구권.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가수나 제작자한테 돈을 내야 한다. 즉 사용료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법적으로는 이걸 보상금이라고 불러요. 저작권법 76조랑 83조에 근거가 있고요. 아, 권리가 법적으로 생긴 거군요. 그럼 그 보고서가 나온 2008년 당시 이 디지털 음성송신 시장은 좀 어땠어요? 이제 막 보상금 제도가 생겼을 때니까. 아, 보고서를 보면요. 정말 초기 단계였어요. 시장 규모도 엄청 작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곳들은 주로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들 있죠. 백화점이나 카페에 음악 틀어주는 그런 B2B 사업자 한 10곳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아, 정말 작았네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냥 뭐 CD 구워서 틀거나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으로 매장에서 몰래 트는 그런 불법 이용이 너무 심각했다고 나와요. 아, 그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사업자들은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비용 부담도 엄청 컸어요. 아, 그 보고서에 비용 구조 분석한 내용이 되게 흥미롭던데요.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들 얘기요. 네, 맞아요. 그 표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매장 한 곳에서 월 이용료를 한 11,000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요.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네, 일단 저작권 관련 비용만 해도 작곡 작사가 저작권료 내야죠. 가수 연주자한테 실현자 보상금 줘야죠. 또 음반 제작자한테도 보상금 줘야죠. 아, 벌써 세 가지네요. 네, 거기다가 인터넷 회선 빌리는 돈, 음악 서버 돌리는 IDC 센터 비용 이런 고정비가 또 엄청났던 거예요. 보고서 추정치로는 매장 하나당 원가가 거의 12,000원이 넘어서 평균적으로는 적자였다는 거죠. 와, 정말 사업하기 힘들었겠는데요? 특히 이게 규모의 경제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입한 매장 수가 많으면 매장당 고정비가 줄어서 좀 나은데 가입 매장이 적거나 아니면 뭐 요금을 싸게 받는 작은 가게들이 많으면 그냥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였던 거죠. 아하. 이런 상황에서 권리단체들,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 대표인 음제협이랑 실현자 대표인 음실련이 보상금 더 내라 이렇게 나오면 사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네. 이게 바로 2008년 당시에 왜 그 보상금 요율 협상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서로 입장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시장은 작은데 비용은 높고 불법 이용도 많고 거기 보상금 협상까지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해외로 돌려볼까요?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를 해놨던데요. 일단 미국은 어떤가요? 제일 큰 시장이니까. 미국은 사운드 엑스체인지라는 곳이 아주 중요해요. 비영리 단체인데 저작권청이 딱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역할이 뭐냐면 음반의 비대화형 디지털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걷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음반에 비대화형.
그게 뭔가요? 네,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째는 음반, 그러니까 노래 멜로디나 가사, 저작권이 아니라 녹음된 그 소리 자체, 저작인 접권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비대화형.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듣고 싶은 노래를 딱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주는 대로 듣는 서비스예요. 인터넷 라디오나 위성 라디오 같은 거요. 아,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리밍 서비스랑은 좀 다르네요. 그럼 그 사용료는 어떻게 나눠요? 분배 비율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음반 권리자, 그러니까 보통 음반사죠. 이쪽에 50%. 50%요? 와, 네. 그리고 그 노래 부른 가수 같은 주연급 실현자한테 45%. 45%? 나머지 5%는 그 녹음에 참여한 세션 연주자나 코러스 가수들. 이런 비주연급 실현자들 몫으로 따로 떼서 나눠줘요. 오, 비율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럼 사용료율은 누가 정하나요? 그건 CRB라고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라는 정부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하는데 이게 또 엄청 복잡해요. 서비스 종류별로 다 달라요. 상업 웹캐스터냐, 비영리냐, 위성라디오냐, 뭐 케이블 TV 배경음악이냐. 네. 그리고 사용량 기준도 곡당 얼마냐, 아니면 총 들은 시간, ATH로 얼마냐, 뭐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보고서 쓰여질 때가 2007년인데 그때 이 CRB가 웹캐스팅 요율을 엄청나게 올려버려서 작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들이 막 문 닫고 그랬다고요. 논란이 컸죠. 미국은 전국인구가 관여하고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영국은 좀 다른가요? PPL이라는 단체가 있던데. 네, 영국은 PPL, 포노그래픽 퍼포먼스 리미티드라는 민간 단체가 중심이에요. 193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역사가 엄청 길죠. 와, 1934년이요? 네, 여기도 사운드 익스체인지처럼 음반을 공공장소에서 틀거나 방송할 때 사용료를 걷는 역할을 해요. 작곡가, 작사권을 권리는 PRS라는 다른 단체가 관리하는데 PPL이랑 PRS가 협력을 잘해서 사업자들이 라이선스 받기 편하게 해놨어요. 아, 협력을 하는군요. 웹캐스팅 같은 경우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요. 연매출이나 스트리밍 규모를 보고 표준 라이선스랑 좀 더 조건이 낮은 소규모 라이선스로 나눠서 요율을 적용해요.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군요. 그럼 매장 음악은요? 그것도 PPL이 하나요? 네, 매장 배경음악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보고서 보면 표가 쫙 나오는데 업종별로 다 달라요. 가게, 사무실, 식당, 펍, 호텔, 미용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매장 면적 있죠? 제곱미터. 거기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 달라요. 와, 업종이랑 면적까지 진짜 꼼꼼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이라도 그냥 소매점이랑 식당 카페랑 연간 사용료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군요. 보고서에 뉴질랜드랑 호주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거기도 비슷한가요? 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뉴질랜드는 PPNG, 호주는 PPCA라는 단체가 영국 PPL 같은 역할을 하고요. 각 나라 작곡가 단체, APRI랑 협력해서 음반 사용료를 관리하죠. 뉴질랜드 PPNG는 좀 특이한 게 보고서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는 곳이나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방송을 쓸 때만 PPNG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일반 가게는? 네, 그래서 일반 가게에서 그냥 배경음악 트는 건 PPNG 라이센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물론 작곡가 권리 APR에는 별도고요. 호주 PPNC에는 2008년부터 비대화형 웹캐스팅 라이센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이랑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까지 쭉 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 2008년 보고서가 지적하는 한국 시스템이랑 해외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그 2008년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딱 짚어주는 핵심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징수 창구가 하나냐 여러 개냐 하는 문제예요. 아, 징수 창구요? 네, 미국 사운드 익스체인지나 영국 PPL 보면 실현자랑 운반 제작자의 그 음반 관련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한 군데서 다 걷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내부적으로 뭐 50대 50 혹은 미국처럼 45대 50 플러스 5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한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은 음제작 쪽에서 실현자 보상금은 음실련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걷고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은 한 군데만 상대하면 되는데 한국은 음제협, 음실련 두 군데랑 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업자한테는 절차도 번거롭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양쪽 요율을 합쳐야 전체 비용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도 좀 어렵게 만들죠. 그렇네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두 번째는 유율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아까 말한 CRB라는 정부 기구가 법대로 딱 정하고 영국은 PPL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아주 상세한 요금표 테리프를 따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기본 원칙이 권리단체, 음제협, 음실련랑 사업자단체가 협상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 협상의 원칙이군요. 네. 물론 협상이 안 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협상이 안 될 경우엔 정부가 개입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해외 시스템도 서비스 종류나 사용량 따라 요율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제작자 보상금이랑 실현자 보상금, 문제가 각각 다른 단체를 통해서 또 별도의 협상이나 정부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이 깨져서 정부 고시로 가면 제작자 보상금 고시랑 실현자 보상금 고시가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처음에 봤던 그 가수목 6.25% 이런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문제의 본질을 알기라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권리에 대한 건지 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건지 나라마다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제대로 보이는 거군요. 네,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역시 음원 가격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이 헐값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독립적인 유통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를 들어 창작자가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바른 음원 협동조합이라던가 바이닐 같은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중소 서비스 업체들을 좀 지원해서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플랫폼의 수수료, 현재 35%잖아요. 이걸 해외 주요 플랫폼 수준인 30% 이하로 낮춰서 권리자 몫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아주 거셉니다. 수수료 인하 요구군요. 네. 또 홀드백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음원에 발매하고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묶음 상품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좀 유예해서 다운로드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있기는 한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이걸 좀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팬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고 당연히 합법적인 경로로 음악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창작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 법제화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청구권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왜 필요한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영상 저작물, 그러니까 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에 관한 특례 조항, 제100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좀 문제가 뭐냐면 감독이나 배우 같은 창작자나 실현자가 제작사랑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그들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전부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추정이요? 계약서에 안 써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권리가 넘어갔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해도 감독이나 배우가 추가적인 수익 배분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받은 연출료나 출연료 외에 흥행 수익을 나누기가 사실상 힘든 거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비슷한 법이 있나요? 유럽연합이나 스페인, 프랑스, 독일 같은 많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작자나 실현자가 설령 자신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저작물이 계속 이용되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권리를 넘겼어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군요. 네,
미국이나 일본은 법적 보장은 좀 약하지만 거기는 노동조합 같은 단체들이 힘이 강해서 단체 협약을 통해 일부 이런 보상을 실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걸 도입하자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현재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보상받을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예를 들어 감독, 작가, 배우 등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둘째, 그럼 누가 보상을 애무를 지는가? 최초 제작사인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 같은 곳인가? 셋째, 이걸 어떻게 징수하고 분배할 것인가? 개인이 알아서 청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정된 단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지. 와,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네요. 하지만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상 청구권 논의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좀 더 공정한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K-팝처럼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아주 큰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팝의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네요. 스트리밍 중심의 저가 시장 구조, 또 불투명하고 복잡한 정산 과정,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그리고 여전히 좀 미흡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까지. 네, 맞습니다. 이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어쩌면 K-팝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그들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건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당신이 매일 즐기는 그 음악과 사운드 뒤에는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창작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당신이 이 분야에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진출을 꿈꾼다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네, 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 또 수입 다각화 노력,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결국 뭐랄까,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셈입니다. 오늘은 음악가와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여러 도전과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하고 또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연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또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한 스트리밍 수익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술 다각화의 필요성, 그리고 예술 외적인 역량의 중요성까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이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여러 수입원을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된 이 시대에 미래의 음악가나 오디오 전문가의 커리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의될까요? 어쩌면 전통적인 의미의 전문가라는 개념은 좀 희미해지고 여러 기술과 역할을 넘나드는 포트폴리오형 창작자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